예. 그 말 많았던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어떻게 선거들 다 잘 또 예. 치르셨고 보셨고, 선거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진단 키트 한 60만 명분 그거를 미국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도 아마 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그 국방 에스퍼 장관이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방위비 문제를 또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다 분담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뭐 감사에 대한 그 표현인지 하여튼 엉뚱한 그런 발언을 좀 한 걸 봤는데요. 마침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그 아직도 방위비 협상 문제가 타결이 안 됐는데, 사실은 지난해 9월 달에 그 에스퍼 장관이 만약에 협상이 금년 내로 안 되면 2020년 4월, 그러니까 이제 저 금년 4월 달이죠. 이때부터 미군 그 노무자들 그 인건비 그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그 노무자들, 거기도 그 노조가 있더라고요. 그 노조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우리는 미국 그 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노동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그 우리를 볼모로 해서 그 협상을 할 때 행여 굴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성명을 참 보고 마음에 아주 찡한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 4월부터 이제 그 현실화된 거죠. 근데 마침 고향 그 평화운동을 하는 평화누리라고 하는 그 단체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런 노무자들을 좀 돕자. 그래서 1인 그 10불 한 만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운동을 최근에 전개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전망도 나와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연관해서 경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다면 제일 피해를 받고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계층은 아무래도 그 이런 노동 계급, 그러니까 사회적 여러 약자들, 이런 사람일 텐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야 당장 그 뭐 재난 지원 소득 지원 사업이다 해서 이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뭐 70%를 지급하니 또 뭐 100%를 해야 된다느니 뭐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임시 처방으로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질 이 경제 상황에 이게 정말 대안이 되겠는가. 그래서 차제에 코로나 이후 여러 분야가 이렇게 변화가 될 텐데,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교회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 박사님 한번. 예. 코로나가 같이 동반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개 아마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계적인 장기 경기 침체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상당히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 국가 간의 국경 폐쇄가 아니라 국가 간의 연대가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뭐 되게 이런 진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거대한 거시경제적이고 또 지구적인 어떤 경제 차원에서의
접근도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 어떤 시민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그 정신도 우리들에게 매우 감동적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한미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그 무급 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10씩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자 하는 것도 굉장히 코로나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매우 감동적인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옛말에 밥을 나눠 먹으면 모두가 배부르고 고난을 함께 나누면 하나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사실은 뭐 대동 문화 혹은 지난 IMF 때 이제 금모으기 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보여준 아주 정말 빛나는 어떤 시민 정신, 서로 나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뭐 진단 키트나 마스크만 수출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이 감동적인 그 시민 정신도 같이 확산되면 그것이 뭐 지구적인 경제 체제 변화에 뭐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체제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약탈적인 자본주의 혹은 생태계의 파괴가 정말 그 단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탐욕, 인간적 탐욕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작은 감동적 운동들이 아주 저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뭐 대안이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이 세계 경제 질서를 타게 나가는 그 바탕, 인간 중심 그것이 좀 바닥에 깔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적 그 정신 아닌가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김 기자님 그 교회 안에서는 지금 그 재원들, 그 헌금들 이런 것들이 이 뭐 사태 이후에 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사용되고 그런 사례들이 좀 혹 있는가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재정이 나쁠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뭐 짐작할 수 있는 바인데요.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이 이 적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거 그거 외에 특별히 구제에 나섰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잡혀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교회 내에서 관련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구호금품을 나눠줬다 그런 이야기들은 들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통계라든지 이런 보도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그 대구 NCC가 상당히 그 모델적인 역할을 했고 그 대구 NCC를 통하여 그 돕는 일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신교의 가장 그 약점인 것 같아요. 가톨릭이라든지 불교는 워낙 중앙 집권적인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계도 잡히고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개교의 중심이고 조그맣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시민들이 다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개덕교라는 소리도 듣고 참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희망이 있었던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교회, 그 미자립 교회를 돕겠다라는 그 원칙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한 개교회가 했던 일이 무려 그 38억 2천만 원 정도가 거쳤다고 합니다. 이게 4월 8일 그러니까 성금요일까지 모금을 완료하고 그래서 900개 교회를 돕고 나머지 교회들 무려 5천여 그 교회들이 그 신청을 했답니다. 이걸 제비 뽑기로 했대요.
우리 교단이라든지 특정한 데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법기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겁니다. 17,700여 명이 계좌이체로 이 38억 이상의 모금을 해 주었는데 그 교회 교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이 코로나 특별히 뭐 미자리 교회 지원 헌금에 동참하지를 않았었는데 교회도 나오지 않는 내 아는 다른 지인이 내가 당신네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을 보고 계좌 이체했노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이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분도 이렇게 동참을 하는구나 해서 자기가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야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구나 해서 했다. 이건 대단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립 교회 뭐 임대료 못 내는 교회 돕는 일도 있었고요.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최소한도의 어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난민들 이 공적 마스크도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교회가 그 이게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많은 이번 코로나의 진원지도 신천지 등 몇 개 이제 그런 교회였지만 사실은 이걸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일한 그 기여한 것도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세상이 참 차분해진 것 같아요. 이 밤에 그 과거처럼 뭐 불야성을 이루던 그런 유흥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닫아졌고 이제 가족 중심의 사회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하고도 상당히 밀접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지강 목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도 또 좋은 점이 있더라. 일부는 그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교회의 그런 그 예배 방식도 좀 바뀔 것 같고 교회 건물 건축 양식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코이노니아는 당연히 바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또 이 저 환경도 좋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재정 관련해서 교회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그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부익부 빈익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 넘쳐나는 그 재정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가 자기 그 교육자 생활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미자립 이런 양립 그동안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양극화가 교회 내 양극화가 지금 그런 그 사례에서 비춰보듯이 조금씩 좀 격차가 줄어들고 우선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 이렇게 나눔들이 실천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좀 널리 이렇게 좀 퍼져가거나 혹은 어떤 사례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좀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그 한국 사회 에서 최근에 그런 비난도 많이 받지만 사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런 사회봉사 이런 부분에 거의 한 60-70%가 사실은 개신교가 담당해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널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홍보되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차제에 코로나 이후에 이 참 소중한 또 헌금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때 언뜻 그냥 그 우리 최 박사님이 언급하고 지나가셨지만 소위 그 교단 차원에서 나아갈 이제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요 귀한 헌금을 사용하는 그런 좀 방향 그리고 개교의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교인 스스로 개개인들이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난번 최 박사님 그 제안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집니다. 그 총회 하는데 그렇게 막
그 3박 4일 뭐 그렇게 수억 원씩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 교회가 그 감염병이라든지 뭐 중세 패스트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어떤 감염병 혹은 이제 재난 그것이 이제 경제적 공황이었던 뭐 감염병이건 대재난이었건 간에 교회가 그동안 그런 대응들은 뭐 이웃사랑이라든지 디아코니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어떤 그 고통의 나눔 혹은 도움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회가 세계사적이고도 좀 문명사적인 그 성찰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환경운동 하시고 또 녹색평론 되시는 김종철 교수가 그 신문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소비와 산업 활동이 일시적이지만 정지 내지는 둔화되자 이제 대기가 청명해지고 소음이 잦아들고 만물이 모처럼 생기를 되찾은 것은 종래의 생활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증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코로나가 계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걸 계기로 인류가 정말 지금까지 그냥 한없이 추구해왔던 그런 성장 주도의 혹은 성장 중심의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 발전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세계의 변화를 좀 진단하고 그러나 결국은 어떤 형식의 체제적 변화든 결국은 저는 인간의 문제라고 보고 결국 그 인간의 문제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런 거대한 자본과 국가에 의해서 추동되고 추진되어 왔던 교육 그것이 지향하는 인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최 박사님 그 이제 교육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지금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 그 자꾸 이렇게 좀 다운되는 이 헌금이 어떻게 이제 그 가치 있게 정말 쓰여지고 또 그 삶의 행태는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변화돼야 되느냐 거기까지 지적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조금 좀 사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좀 지적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지금 얘기되는 그 재난 지원 기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시 처방은 되지만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타개해 나갈 그런 거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좀 지적도 하고 그런 예감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뭐 새로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뉴딜이냐 뭐 지금 같은 또 다른 그 방향의 그 어떤 경제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그 교육 관련한 이제 그 제도 문제 한번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예컨대 좀 엉뚱한 얘기지만 이번에 그 긴급 그 재난지원금이 뭐 70% 그 상위 30%를 뺀 70%를 지급하는 데 드는 그 재원이 한 7조 가량 그리고 이것을 100%로 하면은 한 12조에서 13조 이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70%든 100%든 상당한 그 7조 이상의 그 재원이 어쨌든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느냐면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시급 10,000원을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 그 여러 가지 그 반대 뭐 이런 또 상황 때문에 이거를 실시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인가요? 대통령이 2번째 사과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급 지정한 금액과 10,000원으로 할 때 그 차이라고 하는 게 불과 한 14,000원 정도, 아니 1,400원 정도, 10시간을 해봐야 하루 14,000원 정도인데 도대체 이거를 그렇게 좀 충당할 만한 재원이 정말 부족한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로 봐서는 이건 의지만 있으면 또 정책의 어떤 일관된 그런 어떤 힘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건데 해서 사실은 제가 경제 좀 학자한테 문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냐? 답변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대략 소요되는 그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입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 국가 정책이나 또는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느냐.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퀘션이 있는 거고요.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네네. 경제가 의지만 갖고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정부든 집권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국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아마도 뭐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최저임금 문제가 물러난 것이 의지의 결핍이 때문이 아니라 재원에 대한 이번 그 긴급구호 재난 그 기금도 70%에서 할 거냐, 뭐 전 국민에게 저는 지금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채권을 이제 빚을 지거나 발행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그 채권을 누가 사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집권이나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는 세계 경제의 장기적 경기 침체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세원을 더 확보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 재원 마련하는 방식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우리가 완전히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다음에 세원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그 강요할 수 있냐? 지금 뭐 부동산 보유세 정도 가지고도 뭐 저항이 있고 뭐 그 얘기하면은 뭐 빨갱이다, 뭐 사회주의자다 그러는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이걸 극복하려면 세계 경제가 함께 그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국제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걸 미국이나 중국 혹은 유엔이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 그것도 해야 하고 또 동시에 시민들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리고 이런 약탈적인 생태계 약탈 혹은 제3세계 약탈적 구조에서 소수의 부자가 세계의 부를 독점하는 체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각성위에서 그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불의한 그 경제 구조를 우리 개인적 혹은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그런데 그걸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이 시스템의 문제도 결국은 인간성의 문제면 저는 인간이 스스로 불편하게 좀 감수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예를 들면 나 이번에 100%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 안 받겠다. 예. 그리고 그걸 내놓고 하는 이런 작은 운동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 미자리 교회 돕는데 나도 참여하겠다. 저는 그 인간성의 문제지 종교적 문제가 아니 그분이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이때일수록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가 강요된 상황에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뭐고 우리 교회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뭔지 한번 반성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분명하게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교육에 그래서 교육 개혁, 교육 개혁 얘기를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 드린 거구만요. 그 사회 제도나 사회도 같이 개혁되는데 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바탕에서 같이 이렇게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이 사회 교육과는 또 달리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교회 교육 차원에서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견주어서 좀 비교해보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저 뭐 혹시 또 박사님 먼저 그 또 대학 근데 현장에도 제가, 계셨으니까 제가 예. 대학에도 있었고 이제 예.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있어도 고3은 아예 안 나옵니다. 교회도 그래요? 학원 가야 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추세죠. 제가 잠깐 그 교계 언론사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켜보니까 요즘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게 추세죠. 예, 특히 작은 교회는 이제 거기 이제 큰 교회는 교육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 교육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자꾸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예. 아니 없어지 이제 아기도 안 낳는데 제가 관심하는 건 고2만 돼도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회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거나 못 보내요. 왜냐하면 학원을 가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교회 교육도 소위 세상 교육, 사회 교육 모든 걸 대학 입시를 지향하는 그것도 스카이 대학을 지향하는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 교회 교육이 들어 있는 거죠.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예를 들면 주일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 학원 가지 말고 이제 너 교회 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애가 루저가 된다. 그러니 학원 가야 해. 이제 해서 그러는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그럼 우리는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교회에 교육을 하는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문제는 지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이제 경험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또 그 과정에 있거나 또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한국 교육의 큰 이제 문제는 경쟁 위주고 그리고 암기 위주. 그런데 그 지금 그 암기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그게 꼭 그렇게 지식으로 필요한 거냐 이런 또 질문도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 이 사람으로서 이 어떤 더불어 좀 살아가며 또 행복을 같이 함께 추구하는 그런 인간 교육인데 그동안 한국 사회 교육은 실제로 이 교육의 어떤 이 목표가 이게 단순히 대학 입시 쉽게 말하면 여기로만 그냥 치달아 왔기 때문에 교육이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학 입시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뭐 그 관련해서 대학 안 다니고 한 뭐 그런 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은 대학에서 총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훨씬 더 고민도 많으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정말 그냥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학 입시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돼야 되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그 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은 입시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떨어진 사람이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가 대학에 틀림없이 공부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은 입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을 앞으로 사회 진출의 하나의 그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즉 취직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지 그 대학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 대학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암기력 위주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미학 미술학 이쪽으로 상당히 발달하신 분이어서 지금은 아주 그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써내신 아실만한 분인데요. 대학에 있을 때 자기는 부전공으로 저희 때는 이제 부전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 부전공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전공으로 다른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청강을 많이 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거 가지고 자격증을 얻는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그게 대학인데 그냥 취직 시험 보기 위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그 출발은 어렸을 때 유치아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다 경쟁이거든요. 자기 아이 조금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좀 더 좋은 자리에 취직시키고 이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예,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동반했던 이제 그 뭐 교육의 변화가 뭐 면대면 교육이 아니라 뭐 무슨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과학적인 물론 뭐 AI라든지 뭐 바이오 산업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근데 저는 어떤 그런 그 형식적 변화와 도구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공부, 삶에 필요한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연봉을 얻는 이제 그 통로이기 때문에 대학이 서열화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 물론 뭐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인간이 행복해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한가? 그리고 바로 그 무한한 경쟁 구조 안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누가 책임 우리가 그 사람 시장에서는 그치 책임이죠. 증거 제가 뭐 공부를 못해서 기타 대학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근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교회다. 학교는 그렇다 하자. 예, 일반 학교는. 그러나 교회 학교는 이게 경쟁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주는 학교가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학교고 결국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를 가르치는 교회 교육마저 이런 입시 중심과 경쟁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게 안타깝고 그것이 복원되는 것이 앞으로 뭐 지구의 미래라든지 어떤 세계의 미래가 더 진실로 요청하는 어떤 인물들을 키우는 기반이 함께 무너진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회 교육에서 일반 사회 교육이 일반 지금 현 교육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교육 상황을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부분이 다 변화될 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금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교육의 개혁은 교육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수십 년 논의를 해왔지만 전혀 바꿔지질 않고 오히려 더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 김 기자님은 그래도 대학 그 여러 가지 그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학 입시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한국 교육을 고사시켰다는 거예요. 교육 자체를. 그래서 그 단순 지식 그 암기 위주로 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유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유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회적 교감 능력이 전혀 전무하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학벌 계급 사회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민주사회가 평등한데 학벌로 서열화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인의 그 일상화를 굉장히 사막화시켰다, 황폐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그 실제로 하는 주체인 학생들 자체만 괴롭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또 뒷받침하는 학부모,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옳든 옳지 않든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일상에 누려야 될 그런 행복, 그런 삶을 굉장히 이렇게 삭막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제 요지로다가 이 그 대학 입시는 폐지돼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주장을 그대로 다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경쟁을 하고 뭔가 그런 요인이 있어야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요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정 목사님, 예. 그럼 입시를 폐지하자는 건가요? 입시를 폐지하는 거고, 대학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예, 대학은 이때 예. 우선 입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국공립 대학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 서울에서도 그 배울 수 있고 저 제주에 가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졸업장은 다 국립대학 그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수여를. 그래서 내가 좀 전공 요 분야 공부하고 싶은데 이 대학이 있는 데가 대전에 있다. 그러면 가서 그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비슷한 그 제도를 독일 그 대학에서 그렇게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좀 모델화해서 그런 대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자면 이 등록금을 전부 국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점차 이 사학들도 그 국비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차츰차츰 이 국공립화로 이렇게 이제 전환해야 된다. 뭐 그런 대안을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반론을 예.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교육의 제도에 대해서 그냥 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의 제도는 뭐 연구해볼 그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입시라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입시밖에 없어요. 고를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한 대로 제도가 싹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기본적인 것은 이 대학을 가는 것,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 직업을 획득하는 것,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인류 발전을 위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직업은 소명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늘이 내게 부여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이 일로 나를 영광되게 하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니까 그것을 택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웃집 아이에게 뒤처질까봐 빨리 무슨 학원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얻어맞지 말고 차라리 한 대 때리라고 운동도 시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부터가 잘못된 거죠. 아이를 낳을 적에 부모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부모가 그 건전한 의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그건 쭉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입시 제도라는 거는 제도니까 그거는 뭐 다시 다른 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이면, 그러면 그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 박사님이 아마 독일에도 계셨으니까 독일의 그 대학 그 입시 또 대학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학은 그 아마 대체로 졸업 시험으로 입시를 보질 않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가지고 대학을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바칼로레라고 하나요? 그것만 하여튼 치면 이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개 대학 가는 사람들이 6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그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 여러 가지 취직을 하고 할 때 대우면이나 이런 공헌도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큰 차별을 받거나 기여를 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 40 정도까지는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이 전문적으로 그 분석한 사람에 의하면 조금 이제 40 넘어서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교육 개혁은 이런 사회 그 개혁하고 같이 가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뭐 또 어떤 학문 그런 분야에서 좀 뒤처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보면 노벨상 관련해서 탄 것도 하여튼 뭐 수백 명이 나왔고, 경제력도 어쨌든 세계 선도 그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내고 또 좀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 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특히 이제 그 제가 봤던 그 교육이 그 대체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자아 확립, 예? 그리고 행복 감수성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이런 데다가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좋은 점, 또 현실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최 박사님 무슨 얘기 끝에 그런 논의했던 학생이 뭐 10년 지나도 하나 변한 게 없더라, 뭐 그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되는 뭐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 그 저기 한국의 교육 혹은 특별히 대학 교육, 고등교육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대안이 있어요. 유럽 모델도 있고, 다만 그걸 아마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의 지금 현실이.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 이제 우리의 그 사회적 그 통념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 비극이죠. 그 비극인데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지금 사실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교육부가 교육인적 자원부로 DJ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교육은
이게 정말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정말 회의적일 정도의 기능인을 기업과 국가가 요구하는 기능인을 길러내는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이제 취업으로 나왔죠. 그래서 인적자원부 그다음에 그 뒤에 대학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도대체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고 그 순위 정해 가지고 지원 금액을 달리하고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은 그냥 다 아무나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처럼 서울대학 없애고 국립 1, 2, 3, 4, 5, 6, 7 이래서 도마다 하나씩 두고 특성화해서 인문학 특성되면 글로 가고 이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저도 꿈이에요. 근데 이미 세계에 그런 실험된 나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서울대 공화국이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서열화된 스카이 외에는 다 기타 대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그 견고한 그 카르텔 이걸 결코 누구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대학 안 나와도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고생하면 그만한 소득을 얻게 되고 그러면 가라고 해도 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버드 대학 화장실의 낙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맞다. 그러나 네 연봉은 결정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적순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행복하냐고. 하버드 출신들 졸업생들 조사해 보니까 정신병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순은 아닌 건 분명해. 그런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네 연봉을 결정한다.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알려진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왜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고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립대학 그렇게 재편하고 제가 근데 그렇죠. 세상에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 그 서울대학의 지원 세계 대학 랭킹 몇 위에 있느냐고요. 세계 경쟁력 도대체 몇 등이 있냐고요. 그래 이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립대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니 모든 원하는 국민 다 가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각 도에 있는 국립대학들을 지금의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고 사립대학은 놔두면 돼요. 등록금을 1,000만 원을 받건 50만 원을 받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결국 통제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대학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입시 경쟁 지향적인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회 교육은 그런 어떤 인간을 우리는 길러내려고 하는지 명백해야 한다. 그냥 다 추상적으로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고 그 신앙인이 선택하는 삶 그리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그가 선택한 삶에 정말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서도 물론 다 하겠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10년 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김예슬이라는 학생이 그 대학을 떠나면서 나는 대학을 그만두고 대학을 거부한다 선언을 한 거거든요. 자격증 장사하는 대학 그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을 때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너 잘났다 그걸 후회할 거야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 별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학생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찬반과 평가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해요. 자기가 고려대학이라는 한국의 대학사의 작은 벽돌 하나 빼낸 거에 불과하고 이 탑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스카이캐슬. 그러나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키리라고 기대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데 행복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거대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할 망정 교육이 가야 할 혹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작은 오리엔테이션은 준 사건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인간을 그 꼭 교회 학교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크리스찬 다 성인 교육이잖아요. 크리스찬들 어떤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고 신앙 공동체의 일인지는 차제에 아주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도전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기자님 더 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네, 뭐 저 특별히 대학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학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여러 번 지적이 됐던 거니까요. 논의가 계속해서 될 문제고 대학 생활이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대학은 생활이다. 저도 학부에서 전공은 경제학인데 사실은 기자하지 않았습니까? 관계없는 거였거든요. 요즘도 대학 나와서 다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학교를 또 전문 대학이죠. 옛날 같으면 지금은 대학이라고 하지만 또 입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앞으로 정리가 될 문제고 어쨌든 코로나가 모든 걸 또 다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오늘 우리가 이 대화의 주제로 삼은 것도 뭐 코로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미중유의 이런 참 그 위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거냐, 나가서 어떻게 잃어버렸던 그동안의 성장과 팽창, 경쟁 뭐 이런 위주로 이렇게 치달아왔던 이런 그 세계의 어떤 정신 흐름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그 느낌들 또 그런 자기 성찰 이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그 인간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진솔하게 여러 또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쨌든 오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가 됐든 뭐 교육이 됐든 뭐 사회 구조가 됐든 이 바탕을 기독교적 정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그 체제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아주 자유로운 그 인간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해방시켜서 인간으로서 그 자기 가치 또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삶을 마음껏 이렇게 누리도록, 향유하도록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부분을 억압하는 체제와 이렇게 맞서 싸우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쪼록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면 어떤 그것이 분야가 됐든 그 정신을 바탕에 깔고 새롭게 응전하고 도전하고 또 제안하고 이런 바탕 위에서 오늘의 위기를 한번 좀 새로운 활로를 열어보자. 아마 이런 부분으로 오늘 얘기가 대체로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예. 요즘 그 한 가지 제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요. 요즘 많이들 알려졌습니다. 짐 데이터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 미국의 미래학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하와이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평상시에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라는 것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갖고 가는 것이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야말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게 한국 사회에 특별한 조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조언을 했는데요. 한국은 앞으로 선진국 따라가지 마라.
스스로 선도하는 국가가 되라. 아마 최 박사님 앞서 우리 그 시민 정신 수출 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경제 정치 논리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라 한국은. 세 번째로는 기존의 동맹에 의지하지 마라. 외교 관계를 다국화해라. 이미 다국화가 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국가에다가 얘기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미국 교회를 많이 모방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맞는 한국 시민에게 맞는 그런 선도 국가가 돼야 되고 선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경제 정치 논리 그러니까 한국에 맞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죠. 또 다국화할 것 한국 교회도 이 세 가지 이 충원이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좀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말미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앞서서 제가 그 미자립 교회 그 돕는 그 한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교회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는 2012년에 분리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는 5,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교회는 곤란하다. 작은 교회로 각자가 커나가야 된다 해서 지금 선언을 했는데 30개 교구로 나눴습니다. 교회를 30개 교구로 나누고 내년 말까지 30개 교회를 독립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우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요즘 대형 교회들이 거의 뭐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자기네들 이름 쓰면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배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조건이 있어요. 15명은 부목사님들, 현재 부목사님들 중에서 서로가 각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담임 목사를 임명하고 또 15명의 목사님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부목사로 3년 이상을 데리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의 추천이라든지 같이 3년 이상 동역하던 부목사님들이 추천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을 했던 그 교회 성도님이 추천하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15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우리 본교회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넘으면 나는 무조건 이 교회를 사임한다. 이 얘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나 하면 역사가 좀 있습니다. 고신 측에 속하는 교회지만 그 샘물교회 샘물교회가 오래전에 그 강남 영동교회, 서울 영동교회가 전신이거든요. 영동교회에 있다가 이 박은조 목사님이 120명 성도 120명과 함께 분리 독립을 합니다. 이게 분당 샘물교회입니다. 샘물교회는 원칙을 대강령을 정해놨어요. 목사님은 안식년을 포함해서 임기가 7년, 장로 임기는 6년, 안식년 포함입니다. 전 교인의 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14년을 임직할 수 있는 거죠. 원천적으로 세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차단된 겁니다. 원로 목사까지 차단된 거죠. 14년이니까. 박은조 목사님 실제로 14년 만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은혜의 샘물교회라는 것을 다른 데다가 만들었습니다. 판교하고 용인에. 그걸 만들었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떠났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규칙이 정해지고 있죠. 7년마다 바뀌든지 14년 하든지. 이런 교회는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되니까 이 구역으로 나눠서 분리 독립한다. 우리는 500명 이상은 너무 큰 교회는 안 하겠다. 이런 운동이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그 정신이 아마 이런 모금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그렇지도 않다. 초대형 교회 몇이 그렇지 7만 8천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희망의 빛도 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그 교회 긍정적 사례
우리 김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대화의 마무리로 하고 오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